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입니다. 제1부 대지의 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대지의 꿈. 웅보는 신간 옆에 그의 키만한 팽나무를 심어놓고 후담에 이 팽나무가 크면 여기가 당산나무가 될 거구만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가 심은 팽나무가 그의 조상들 영혼이 걸려있는 노루목의 늙은 팽나무만큼 오래도록 자라주기를 빌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의 손자들까지 자기가 팽나무를 심은 이야기를 하면서 재물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당산제를 지내게 되기를 빌었다. 올 겨울에는 덕석기도 만들어야겠구만. 덕칠이가 웅보에게 말했다.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았다. 주모가 술 한 독을 그냥 내놓아 얼굴이 불쾌해지도록 술을 마셨다. 주인들한테서 풀려나와 집을 지어들고 마을을 만들어 조촐 하나마 신간을 세워 재물을 올리고 마을의 번창을 빈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뿌듯한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어른들이 술을 마시고 장차 마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처음 만난 친구들이긴 해도 너냐 나냐 마음 툭 끌러놓고 매인대 없이 한데 어울려 놀았다. 계산 쪽으로 붉은 해가 영산강을 붉게 물들이며 기울자 어슴어슴 어둠이 내리는가 싶었는데 달이 둥실 떠올라 새끼네 집집마다 훤히 밝혀주었다. 새끼네 사람들은 밤이 깊도록 헤어지지 않았다. 달 가운데 노송나무, 금도끼로 찍어내어 은도끼로 다듬어서 초가 삼간 집을 지어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고 지고 마을 어디선가 여럿이서 함께 부르는 노랫소리가 강물 위로 달빛 흐르는 소리보다 더 아름답게 들렸다.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던 어른들은 비로소 새끼네가 그들의 영원한 고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절실하게 느꼈다. 새끼네가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달빛이 괜 뱀딸기 잎이며 방가지 똥풀 하나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마당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산기슭의 꽝꽝나무들도 모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름 없는 풀잎들이며 강변의 모래알, 둔덕의 보라색 제비꽃 이파리들, 지붕이며 마당을 비추는 달빛, 무당벌레 한 마리까지도 모두 새끼네 마을의 식구처럼 생각되었다. 모든 것이 소중하고 다정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새끼네 사람들은 둑 쌓는 일을 시작하였다.
당초 웅부내가 시작했던 것보다 훨씬 범위를 넓게 잡아 길고 튼튼한 둑을 쌓기로 하였다. 장정들은 밧줄로 역도질을 해가며 계산에까지 가서 큰 바위돌을 날라왔고, 아이들과 낙내들은 삼태기에 자갈들을 담아 부었다. 노인들도 이를 도와 물이 찌적찌적한 내의 바닥을 팠다. 웅부는 역도질을 하면서도 혹시나 박초신의 하인들이 몰려와서 또 해코지를 하면 어쩌나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그는 자꾸만 부름의 쪽을 향해 눈시울을 팽팽하게 잡아당기곤 하였으나 해가 저물도록 박초신의 하인들이 몰려 나오지 않았다. 새끼네 사람들은 그날 밤 말바운의 주막 술청에 모여 촌장을 뽑았다. 새로 뽑힌 촌장은 새끼네 사람들 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많은 칠복이 영감이었다. 그는 55살로 평생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시집갈 나이가 된 관연한 딸 하나만을 데리고 단 2 식구가 선창으로 나왔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영산강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던 판에 한 마을에 살았던 판쇠를 만나 새끼네에 오게 됐다. 작달막한 키에 마음이 박속같이 깨끗한 칠복이 영감은 한사코 촌장 자리를 사양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우겨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나저나 촌장이 할 일이 무엇이오? 칠복이 영감은 담뱃진이 누렇게 낀 이빨을 드러놓고 해벌쭉하게 웃으며 좌정을 향해 물었다. 그저 뒷짐지고 곰방대나 빨고 큰 기침하면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기만 하면 되는감? 칠복이 영감의 말에 모두들 소리내어 웃었다. 영감님, 상전 흉내 내실 줄 아시지요? 판쇠가 큰 소리로 묻자, 그러면 갓도 써야 하는겨? 곰방대나 빨고 이 집 저 집 돌아댕기는 일이라면 몰라도 갓을 써야 한다면 나 못하겠구만. 내 생전에 갓을 써보지를 않았었는데 어떻게? 칠복이 영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배꼽을 쥐고 웃었다. 갓을 쓰실 필요도 곰방대를 물고 이 집 저 집 기울일 것도 없습니다요. 그냥 새끼네 마을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거들랑 벌을 주고 효성이 지극하다든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요. 웅부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자 칠복이 영감은 다시 벌을 주다니? 나 벌 주는 일이라면 평양감사를 시켜준다고 해도 싫구만 하고 손을 저었다. 새끼네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칠복이 영감과 같이 남한테 자랑할 것도 비난받을 것도 없는 백지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름 석자를 자기 손으로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웅부와 대불이 그리고 판쇠 3사람뿐이었다.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의 나무찜이 제일 크고 들돌은 누가 높이 들어올리며 누가 새벽에 먼저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이 고작이었다. 하늘을 보고 다음날 날씨를 알아맞히는 일은 새끼네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칠복이 영감을
따를 사람이 없었다. 그는 바람의 움직임만 보고도 다음 날 비가 올 것인지 하늘이 맑을 것인지를 알아맞히곤 하였다. 밤에 달무리를 보고 달이 갓을 쓰면 비가 온다고 하였고, 저녁 하늘에 검은 구름이 서북쪽에 일어나면 밤중에 비가 온다고 하였다. 칠복이 영감은 하늘점만 잘 치는 것이 아니었다. 조금 날에 대나무를 자르면 존벌레가 성하느니, 입춘날에 털 많은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오면 논에 김이 무성하다느니, 까마귀가 새끼를 한 마리만 치면 그 해에 가뭄이 들고, 2마리를 치면 농사가 괜찮고, 3마리를 치면 큰 물이 진다느니, 까마귀 똥벼락을 맞거나 솔개가 지붕 위로 날아와 앉으면 흉사가 닥친다느니 하는 것까지 시시콜콜이 알고 있었다. 웅부는 번뜩 칠복이 영감한테 그의 할아버지의 일면을 발견하였다. 새끼네 사람들은 또 둑을 쌓는 감리로 웅보를 뽑았다. 둑 쌓는 일의 모든 책임과 감독을 웅보가 맡은 것이다. 웅보는 둑 쌓는 일의 출력에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기 일의 몫을 정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둑이 완성되고 토지를 분배할 때도 이를 한몫의 기준을 두기로 하였다. 그는 장정은 2몫으로 치고 10살 이상의 아이들과 50살 이상의 노인, 아녀자들은 각각 한 몫으로 하였다. 또한 둑 쌓는 것 외에도 그들이 먹을 음식을 마련하는 일에도 목을 정하였다. 산에 가서 송기를 벗기는 일이며 여름 양식을 위해 산비탈에 감자씨를 묻는 일, 강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 밥을 짓는 일까지도 모두 한 몫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누구네 집은 하루 일한 것이 몇 몫이라는 것을 장부에 반드시 치부하여 불평이 없도록 하였다. 웅보가 일하는 몫과 땅의 분배 원칙을 만들어 발표하자 모두들 좋아하였다. 그러나 걱정은 식량이었다. 웅보가 노루목 마니만테서 쌀 10가마니 값을 가져와 모두 팔아 잡곡과 바꾸었어도 식구가 워낙 많은지라 한 달 양식도 부족하였다. 그것도 웅보를 따라온 천서방이 딸을 팔지 않고 죽으나 사나 새끼네 사람들과 목줄을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 망정이지. 처음 약속대로 딸을 내놓고 쌀 10가마니 값을 가져가 버렸으면 많은 사람들이 벌써 굶어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렁저렁 봄이 무르익었다. 산비탈에는 복숭아, 살구꽃이 어지럽게 터지고 이 산 저 산에서 꾀꼬리가 낭자하게 울어대기 시작하였다. 생생한 빛과 향기는 온 천지를 포근히 감싸고 수목들의 물오르는 소리가 귀에 간지럽게 들리는 듯 하였다. 허나 이 좋은 시절에 보릿고개를 만난 새끼네 사람들은 걷기를 못하여 얼굴이 누렇게 뜨고 힘이 없어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강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산에 가서 누리장나무 입히며 송기를 벗겨다 허기진 배를 채웠으나 너나 없이 개걸이 들려 제정신들이 아니었다. 그래도 전답이 있는 개태, 부름의 사람들은 양반들 집에 가서 감리를 얻어다 굶주림은 가까스로 면할 수가 있었지만
밭되기 한 뼘 없는 새끼네 사람들이야. 어디 가서 보고만 죽자 해도 쌀 한 톨 구경할 수가 없었다. 전답을 잡히고 감리쌀을 얻은 이웃마을 농민들도 자칫하다간 땅을 빼앗기게 될 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하는 수가 없었다. 그래도 잡힐 땅이라도 있는 그들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도저도 저당 잡힐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마누라, 자식이라도 잡히고 감리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비대 발괄 손이 발되게 빌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반들은 찌들어 빠진 그들의 마누라를 탐내지 않았다. 산마다 소나무는 송기를 깎아 온통 벌겋게 되었다. 그나마도 선산 부근에는 산지기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여 송기를 벗기는 사람들이 망태기를 맨 채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였다. 촉은 모피로 연명을 하는 농민들은 그래도 심어놓은 보리를 풋바심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참고 살았지만 보리 한 톨 땅에 묻지 않은 새끼네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었다. 보릿고개에 접어들자 새끼네 주막에도 술꾼들의 발걸음이 뚝 끊어지고 말았다. 장날이 되어도 그 앞을 지나는 장사꾼들은 자라 모양으로 목을 길게 뽑아 주막을 헬끔헬끔 올려다볼 뿐이었다. 주무와 쌀분이도 아예 술청을 걷어치우고 낮에는 산에 올라가 송기를 벗기고 밤에는 새끼네 횃불을 들고 나가서 고기를 잡았다. 산에서 벗겨온 송기는 밀 무거리와 버무려 송기떡을 해먹고 개는 장아에다 내다 팔았다. 살기 어려운 흉년에도 부자들은 개 강정을 해먹으려고 새끼네 사람들이 개를 가지고 나가는 대로 모두 사갔다. 말바우까지도 사두를 들고 강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다. 이 고비를 넘겨야 혀. 이 고비를 넘기면 하늘님이 도와줄게요. 주모는 보릿고개를 처음 겪는 쌀분이에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였다. 송기떡에 나물죽을 먹으면서도 새끼네 사람들은 방천을 쌓았다. 계속 큰 돌을 메어 나르고 삼태기로 흙을 파서 메웠다. 워낙 사팔 허통으로 막힌 데가 없는 데다가 만안이로 하는 일이라서 몇 곱절 힘이 들었다. 그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한 데다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고된 일을 계속한 탓으로 뼈만 앙상한 껑더리가 되어 있었다. 본디가 꺽지게 생긴 대부리도 몰라보게 얼굴이 수척해졌다. 얼굴이 수척해지고 몸이 깡 말라가는 남정네들의 모습을 보다 못한 아낙네들은 보릿고개를 넘길 때까지만이라도 둑 쌓는 일을 쉬라고 하였으나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큰 비가 오기 전에 얼거리라도 쌓아둬야지. 이대로 뒀다가는 여름 장마에 도로암이 다불이 될 건디 어떻게 쉬란 말이여. 웅보도 쌀분이가 좀 쉬라는 말을 이런 지하에 무질러 버렸다. 그래도 남자들 얼굴을 보면 짠해서 눈물이 날 것 같으. 쌀분이는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얼굴로 웅부를 보며 말했다. 원래 봄볕에 그슬리면
님도 못 알아보는 법이여. 우리가 못 먹고 일이 고단해서 얼굴이 타는 것이 아니고 본표 때문인 거여. 인혁은 남자들 걱정 말고 부지런히 송기나 벗겨와. 앞으로 한 달가량이면 그 정도만 넘기면 풋바심은 할 수가 있을 거요. 망종이 아직 한 달이 더 남았는데. 그리고 망종이 돌아오면 뭐 덕끝이오. 심어둔 보리밭 한 떼기도 없는디. 암튼 참을 때까지 참아야지. 올까지만 참고 살아남으면 될 거요. 내년에는 이 땅에 모를 낼 것인게. 그러면서 웅보는 새끼네 갈대밭을 휘휘 둘러보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갈대밭이 굼실굼실 펴 포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논으로 보였다. 새끼네 사람들이 촉은 목피로 연명을 하고 있을 때 땅에 보리 씨앗을 묻어둔 인근 부루메나 개태 사람들은 보리 이삭이 여물기도 전에 모가지를 싹둑싹둑 베어다가 풋바심을 해먹었다. 보리 누름이 한창일 망종까지는 한 달 남짓이나 남았는데도 타작도 하기 전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게 되어버렸다. 앞당겨 풋바심으로 추수를 끝내버린 농부들은 뭐라도 빨리 내려고 서둘러 보리논을 갈아엎었다. 새끼네 사람들은 개태, 부름의 사람들이 부러웠다. 모를 내기 위해 이랴 낄낄 소를 몰아 쟁기질을 하는 그들이 부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논에서 보리대를 태우는 연기가 매캐한 냄새를 피우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새끼네 사람들은 콧구멍을 벌름거렸다. 보리대 타는 냄새가 좋았다. 논을 갈아엎을 때도 고소한 흙냄새가 상큼하게 콧구멍을 간질렸다. 둑을 쌓기 위해 큰 돌을 메어 나르고 바지개에 자갈을 져 나르는 새끼네 사람들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상큼한 흙냄새와 고소로만 보리대 타는 냄새가 폐부 깊숙이까지 스며들었다. 그들은 풍요로운 대지의 냄새를 맡고 있으면서 잠시 배고픔도 잊을 수가 있었다. 땅에서는 흙냄새가, 들에서는 풀냄새, 산에서는 콧구멍을 툭툭 쏘는 날카로운 꽃향기가, 강가에서는 비릿한 물냄새가 쉴 새 없이 콧구멍과 살갗을 뚫고 들어왔다. 웅보는 주모의 도움으로 계산 후미진 등성이에 배내기 밭을 조금 빌어 밭벼를 심었다. 추석 때 불악재를 올리자면 매밥이라도 지을 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였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판에도 새끼네에는 풀려나온 종들이 자꾸만 몰려들었다. 그들은 모두 땅을 갖고 싶은 욕심으로 새끼네에 찾아온 것이었다. 이미 풀려난 종들 사이에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새끼네에 모여서 땅을 일구기 위해 한 덩어리가 되어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짜하게 퍼져 있었다. 새끼네 사람들은 찾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모두 받아주었다. 새끼네에 찾아온 그날로 당장에 거처할 움막을 짓고 일터에 나가게 하였다. 그렁저렁 방천이 허리 높이까지 높아졌다. 한 길 정도만 더 높이고 갈대밭에 자갈을 드러내어
객토를 하면 당장 메밀이라도 심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들은 한치 한치 방천이 높아갈수록 오달진 마음에 몇 번이고 농토로 변할 갈대밭을 둘러보는 버릇이 생겼다. 방천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꿈은 커가는 듯 하였다. 땅만 갖게 된다면 생명을 되찾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안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웅부는 방천을 쌓은 다음에 한 줄로 팽나무나 미루나무를 심을 작정이었다. 그 나무가 자라고 뿌리를 내리면 제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끄덕 없을 것이었다. 그들이 처음 둑을 쌓기 시작할 때만 해도 미친 짓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던 개태, 부름의 사람들도 둑이 높아지자 구경 삼아 새끼 내에 나와서는 돌멩이 하나라도 들어 올려주고 갔다. 박초신의 하인들도 몇 차례 얼굴을 내밀기는 하였으나 해코지는 하지 않았다. 웅부는 무엇보다도 박초신의 하인들이 잠자코 있어준 것이 고맙기만 하였으나 뒤에라도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몰라 늘 조마조마하였다. 명주실처럼 부드럽기만 하던 햇살이 갑자기 구리철사처럼 날카로워지면서 날씨가 후끈거렸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무더운 김을 뿜어내는 것만 같았다. 나무와 풀잎들은 데쳐놓은 산나물처럼 시들해지고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마저 흐물흐물 기력을 잃고 말았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자 새끼네 사람들은 휘즈근하게 몸이 늘어졌다. 그들은 한낮에는 일터에 나가지를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만 일을 하였다. 훅훅 지열이 솟아 숨이 막히는 한낮에 웅부 어머니가 새끼네에 찾아왔다. 웅부 어머니는 고개가 부러질 만큼 큰 곡식 자루를 머리에 이고 주막에 들어섰다. 술청을 치우다 말고 불쑥 들어서는 시어머니를 발견한 쌀분이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반가움에 곡식 자루를 받을 생각도 않고 우르르 달려들어 허리춤을 안았다. 어머니! 쌀분이는 목이 칵 메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크렁크렁 눈물이 괴었다. 한참 후에야 쌀분이는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치고 곡식자루를 받아 토방에 내려놓고 다시 까칠까칠한 시어머니의 손을 부다놨다. 아가, 고생이 많자? 웅부 어머니도 목이 메는지 끄끄 가래 끓는 소리를 하며 푸석푸석해진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 사이 선창으로 가던 등지게꾼들 한 패가 몰려와 웅부 어머니와 쌀분이는 술청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갔다. 웅부 어머니는 쌀분이가 떠다준 냉수 한 바가지를 쿨럭쿨럭 들이마시고 나서야 땀이 가라앉는 듯 휴 한숨을 몰아쉬며 방안을 두려두려 살폈다. 오랜만에 만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하고 싶은 말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으나 무슨 말부터 먼저 해야 좋을지 몰라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야들은 다 성허냐? 시어머니가 두 아들의 안부를 물어서야 쌀분이도 다급하게 참 아버님도 평안하시죠? 하면서
잠시 고개를 숙였다. 얼마 후에 새끼네 일터에 나가 있던 웅보와 대부리가 헐근헐근 가쁜 숨을 몰아쉬며 뛰어 들어왔다. 주모가 말바울을 시켜 기별을 한 것이었다. 그들은 손발이 흙투성이가 된 채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는 어머니한테 넋죽 인사를 올렸다. 대부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인사를 한 것이 신기하고 약간 멋쩍은 듯 푸시시 웃는 얼굴을 하였다. 아이고, 내 새끼들 얼굴들이 반쪽이 되었구나. 두 아들의 손을 꼭 쥔 어머니는 울먹이는 소리로 말하였다. 아버님은 잘 계시지요? 웅보가 안부를 묻자 그의 어머니는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남편의 욕을 버럭버럭 퍼부어댔다. 그놈의 쇠콧구멍 같은 영감탱이는 말도 말아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부리가 궁금한 얼굴로 물었다. 진사어른은 땅 떼어줄 생각일랑은 깜깜무소식인디 그놈의 영감탱이는 땅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듣기 싫어 죽겠다. 참 진사어른과 마님도 잘 계시고요. 곧 벼슬자리를 얻게 된다고 하더라. 열흘 전쯤에 전주 가셔서 아직 안 돌아오셨다. 진사어른 안 계시는 뜸을 타서 마님께서 쌀을 2말씩이나 떠주시더라. 마님은 진사어른과는 달라요. 옆에 있던 쌀분이도 한마디 하였다. 참, 마금리의 소식은 모르자? 잠시 후에 웅보 어머니가 무심결에 마금예 이야기를 뚜벅 꺼냈다. 어머니의 입에서 마금예 이야기가 나오자 웅보와 쌀분이가 마주 보았다. 서로의 표정을 탐지해내려는 눈빛이 깊게 흘렀다. 마음의 움직임을 읽고 싶은 거였다. 웅보는 제발 어머니가 쌀분이 앞에서 마금예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를 바랬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쌀분이의 마음을 또 휘저어 놓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왜요, 어머니? 마금예가 어찌 됐어요? 쌀분이가 호기심을 발동하며 물었다. 아기를 가졌단다. 어머니의 말에 웅보와 쌀분이는 다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웅보는 순간 쌀분이의 표정에 한 가닥 검은 그림자가 흘러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묘한 눈으로 웅보를 보는 것 같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웅보는 뒤따라 나가서 쌀분이의 심정을 달래주고 싶었지만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진서댁에 경사났구만요. 아무 속도 모르는 대부리가 푸실푸실 웃으며 말했다. 시바지한테 아기가 생겨서 그런지 진사어른도 마님도 어쩐지 쌩그레 하는 눈치더라. 웅보 어머니도 역시 마금예의 뱃속에 든 아이가 웅보의 씨앗인 줄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아들이나 낳았으면 좋겠구먼요. 대부리가 말했다. 웅보는 마금예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삐죽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큰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장차 마금예한테서 태어날 아기를
어찌해야 좋을지 생각이 암담하였다. 남의 씨앗을 진사댁에서 거두어 기를 것 같지가 않았다. 마금니한테 떠맡기거나 아니면 웅보의 씨앗이니 웅보 자신이 거두어야 한다면서 아기를 새끼내에 보낼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머니, 고단 오실 테니 누워 계셔요. 웅보는 밖에 나가봐야겠다고 말하고 방에서 나왔다. 쌀분이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술청 쪽으로 나오는데 쌀분이가 토마루 턱에 턱을 받친 채 먼 산을 바라보고 앉아있다가 웅보를 보더니 셀쭉해져서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왜 또 마음 상해오는 거요? 웅보는 죄지은 사람처럼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러자 쌀분이는 원망과 슬픔에 뒤엉킨 눈으로 웅보를 쏘아보더니 좋아 죽겠는갑네 하고 물총 쏘듯 튕겨댔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심란해 죽겠구만. 웅보는 쌀분이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는 어떻게 쌀분이의 마음을 달래야 좋을지 몰라 잠자코 앉아 있기만 했다. 웅보도 쌀분이처럼 강 건너 먼 산만 멀뚱히 바라볼 뿐이었다. 7월 열나흘 백중날이 돌아왔다. 새끼네 사람들은 이날 하루만은 일을 하지 않았다. 위병이나 허리병, 신경통이 있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서둘러 국사봉 골짜기로 물맞이를 떠났다. 백중날의 물맞이는 만병통치라고들 하였다. 새끼네 사람들뿐 아니라 개태, 부름의 사람들도 이날 말은 일손을 놓았다. 메밀 농사에 씨를 뿌릴 바쁜 때인데도 이날 하루만은 들 일을 하지 않았다. 들 일을 하지 않는 대신 안악들은 백중날에 옷을 햇볕에 말리면 조미 안 생긴다 하여 집집마다 헌옷들을 꺼내 울타리에 널었으며 아이들과 남자들은 영산강으로 나가 고기를 잡았다. 백중날에는 많은 물고기와 조개들이 물 위로 솟아올랐다. 그래서 이날은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강으로 나가 고기를 잡았다. 백중날에 바람이 안 불어야 큰 비가 안 올 텐디 걱정이네. 오랜만에 햇살이 처마를 핥아대도록 늦잠을 자고 곰방대를 물고 느지막이 돈단으로 나온 칠복이 영감이 강바람에 흔들리는 주막 앞 오동나무를 보며 찜찜한 얼굴을 해 보였다. 그의 말로는 백중날에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날씨가 되면 그해 풍년이 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사나우면 큰 비가 오고 흉년이 든다는 것이었다. 웅부가 노루묵에서 살 때는 백중날에는 집집마다 백중제를 지냈다. 이날은 쌀로 만든 음식 대신에 빨간 무늬가 있는 맨드나미 잎을 넣은 부침개를 만들어 먹었다. 종들도 이날만은 쉬었다. 술과 부침개를 먹으며 풍년을 빌었다. 웅보는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백중이라는 농사꾼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옛날 영산강변에 백중이라는 농사꾼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그가 강가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옥황상제가 내려왔다. 백중은 큰 나무 뒤에 숨어서 옥황상제가 영산강의 거북이를 부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거북아, 거북아, 영산강 거북아 하고 옥황상제가 부르자 강 위로 가마손만한 거북이가 떠올랐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거북이를 향해 거북아, 거북아, 영산강 거북아, 오늘 밤에 석자 5치에 비를 내리게 하고 풍우대작해 하라 하고 명령을 하였다. 백중이 생각해보니 큰일이었다. 석자 5치에 비가 내리면 영산강물이 범람하여 모내기한 논을 깡그리 휩쓸어 가버릴 것이 분명하였다. 걱정 끝에 국리를 짜낸 백중은 언덕에 올라가 옥황상제 목소리를 흉내내어 거북이를 불렀다. 거북이가 강물 위로 떠오르자 거북아, 거북아, 영산강 거북아, 아까는 내가 말을 잘못하였다. 비는 5치만 내리게 하고 바람은 불지 않게 하여라 하고 말했다. 거북이는 알았다는 듯이 강물 위를 한 바퀴 헤엄치더니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비는 농사에 적당한 5치만 내리고 바람은 불지 않았다.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내려다보니 백종이라는 농사꾼이 목소리를 흉내내어 자기가 명령한 만큼의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옥황상제는 차사를 시켜 백중을 잡아들이도록 하였다. 백중은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으니 차사에게 붙들려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백중은 차사가 그를 잡으러 오기 전에 스스로 영산강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